자,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주제 볼 텐데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 파트에서 민사특별법으로 하나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정도 구성이 되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주임법, 이 상임법 이 파트는요, 좀 약간 복불복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파트에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구성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내용 좀 확인해 가면서 볼까요? 해서 주임법의 적용 범주라고 하는 거 아닌 거 하나만 외우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적용합니다. 해서 경우수를 따지지 말고요.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적용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된다. 적용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적용되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 거 하나만 외우시면 끝나요.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키워드 적용이라는 키워드 보셨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보시면 안 돼. 뒤쪽을 보시면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준용된다, 준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개념들이 나오게 될 테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 보셨고요. 자, 주임법의 내용 중에서 자 임대차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대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텐데요. 먼저 지금 이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그 임대차 기간 2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할 것. 한편 2년 미만으로 기간으로 이 존속 기간을 정했을 때 임차인만 2년으로 보는 게 원칙인데 임차인만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오래전에 나왔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묵시의 갱신 얘기는 어디랑 연계가 되냐면 전세권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만료가 되는 시점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 또 전세권자가 1개월 종료 1개월 전까지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물 전세권은 법정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임법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1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소위 묵시의 갱신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묵시의 갱신이 있으면요.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자,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게 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전세권 전문이랑 같이 비교해 봐야 되죠. 6에 6일에 X에 3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세권에 있어서는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각각 아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되거나 또는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각각 소멸 통고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소멸 통고 있으면 각각 6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자,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 임차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1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주임법, 상임법에서는요. 이렇게 묵시의 갱신 또는 상임법에서 법정 갱신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은 임차인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기분 차임 연체했을 때 이때는 묵시의 갱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월세를 2번 이상 밀렸을 때는 바로 묵시의 갱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중에 상임법 가면 3기분 차임 연체하게 되면은 3기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은 이때 역시 법정 갱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히 어려울 게 없고요. 이건 쓱 흘러가다 보면 대충 감 잡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너무 몰입하려고 하시면 안 돼. 모든 걸 다 소화하려고 하면 이게 개판돼요. 제 뒤에서 이제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얘기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적용 얘기하고요. 임대차 기간 정도만 가지고 쉽게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주임법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설명드려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자, 이런 얘기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세 군데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등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지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등기, 이것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이때는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주로 논의하는 게 저당권 파트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저당권 성립하게 된다. 근데 저당권이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고 해서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 법률 행위에서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등기. 그 중에서 전세권 얘기 볼까요?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의 합의, 전세금의 교부,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하면 이 사람은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전세권의 성립 요건 중에는 뭐가 필요하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자, 그래서 등기가 있어서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면 이것은 물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인즉슨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어떻다?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존속기간 중에는 용도에 따라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전세 반환, 전세금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기존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인 B형한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대항력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 얘기 하나 보셨고요. 임차권 얘기 한번 가볼까요?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얘는요,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다 임차권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전세권은요, 등기해야지 성립하는 물권이었었고, 임차권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임차권은 성립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단점이랄까요? 이건 뭐냐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임차권의 단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기하지 않은 임차권이 될 테고요. 한편 자, 임차권 등기 안 해도 성립하게 되는데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임차권 설정 등기까지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면 위에 있는 임차권과 밑에 있는 임차권 두 개 차이, 즉 등기된 임차권과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안 해도 성립하는데 등기를 하게 되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제 주택으로 돌아와야 되죠. 주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요, 자, 등기를 만약에 주택이 된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안 해주게 되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없다. 바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뀐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소위 반환 청권을 행사하게 되면 임차인은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주임법이라는 법이 없게 되면은 집주인 바뀔 때마다 바뀐 집주인이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주민등록만 이전해도 마치 임차권 등기를 한 것처럼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법이 뭐가 된다? 주임법이라고 하는 법이 되게 됩니다. 주임법의 존재 목적은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도 임차권의 존속기간 중이라는 전제에서 바뀐 집주인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되게 돼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뀐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바뀐 집주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존속기간 중에는 어떻다? 계속해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겠다. 임대차의 종료기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보증금 자체를 누구한테? 바뀐 집주인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대항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저기서 이제 나중에 살을 붙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선 변제권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 볼게요. 일단은 주택 임차권에 있어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임차권 등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한 대항력의 발생 요건은 간단합니다. 뭐 깊이 갈 것도 없고요. 이건 몇 번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야.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내용 보니까요. 이게 이제 자기 임차인만 꼭 등기를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동거 가족만 이렇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걸 이름하여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위 간접 점유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한 내용으로서 바로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요거 하나 있겠고요. 거의 안 나오는 거야.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집원만 기재해도 되고요. 다세대 주택에서는 동호수까지 표시하지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독 주택이다 보니까 소유자가 한 명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등기법 공부하다 보면 다른 얘기 하죠. 세법 공부할 때 다른 얘기 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세대 1주택 9억 이하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인데, 통매매하는 경우에요. 내가 다가구 원룸을 하나 가지고 있어. 제일 위층에 살고 있고 몇 명한테 월세를 받고 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저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때 이게 구분 등기가 돼 있는 경우다. 그러면 우리가 세법 공부하실 때 이것은 1세대 1주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래서 세법 얘기할 때 좀 달라지고 건축법 얘기할 때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건축법 얘기를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한 명으로 보기 때문에 집원만 기재도 호수까지 표시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세대 아파트 연립 같은 것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동호수까지 표기해야지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아파트의 전입신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설령 집원에다가 전입신고를 했다 할지언정 이것은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것도 기초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전입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건 이런 경우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401동 602호 여기다 전입신고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401동 603호로 잘못 입력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자 집주인이 바뀌거나 등등등 했을 때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바로 이미 도달했을 때, 행정청이 수리했을 때 이미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 입력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대항력이 인정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16년 동안 딱 한 번 나왔던 그런 주제들, 중요한 이슈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마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다음날, 마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요건 이제 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우선 변제권 얘기할 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다음날 0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법인도요,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법제도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집주인 밝혔을 때 쫓겨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소위 무슨 문제? 대항력이라는 개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을 해왔던 제도인데,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등에서 사원아파트라고 할까요? 또 임차인을 선임해서 우리가 이제 학계론 공부하고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있고 공공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개념도 있다. 해서 서울시라든가 또는 이제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데서 임차인이 돼서 주택을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렵거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을 입주를 시키게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선 변제권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 법인이 임대를 했다고 해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고 그 물건이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로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렇게 또 서울시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일정한 법인도 어떻다? 대항력을 주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고 그 사람이 선정한 세입자가 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때 대항력의 의미는 나중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해서 우선 변제권은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외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존속 요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동거 가족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죠. 우리 등기랑 달라지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근데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다라고 한들 이때 지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다 한들 저 문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이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중간에 전입신고를 옮기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대항력 상실하게 되고 집주인 바뀌었을 때 바뀐 집주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고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 연계가 돼서 대항력은 그런 식입니다. 임차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그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반환 청구, 바뀐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에 따른 효과라고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바뀐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권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지저분한 게 최우선 변제권 나와 있죠? 여기서는 깊이 가면 안 돼요. 문장 보면 안 돼. 대항력이 있으면 어떻다? 최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된다. 다시 대항력이 있으면 어떻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게 된다. 다시요. 대항력 변제 있으면 어떻다고요?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이 문장을 보시면 안 돼. 봐봤자 어차피 몰라.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거야.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대항력이 있으면 어떻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최우선 변제권의 의미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선 변제권이랑 같이 연계되는 주제가 되게 될 텐데요.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구를 보니까 1번, 을의 저당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2번 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등기되지 않지만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경매가 진행되면 누구부터 배당을 받는다? 1번 저당권자 을부터 배당을 받게 될 것이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2번 주택 임차인이 어떻다? 나머지를 배당을 받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법리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저당권 1억 갖고 있는데 낙찰 금액이 1억이 안 된다. 그럼 뒤에 있는 애는 어떻다? 개털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도 배당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공부했던 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게 뭐라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만약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산이 X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1순위 저당권자가 가장 먼저 변제를 받을 테고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될 텐데 문제는 얘가 1억이고 다 이렇게 가액이 판매 가액이 예를 들어서 매각 가액이 9천만 원이다. 그러면 누구도 1번 저당권자 다 배당을 받지 못하고요. 더더구나 더 큰 문제는 이 주택 임차인은 단돈 10원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혹시 형편이 겁나 어려운 소액 임차인이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뒤에 확정일자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대항력만 발생하더라도 어떻다?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어떻다? 일정 금액까지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해서 이게 나중에 공부하는 우선 변제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야.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선순위 권리자,
권리자, 등기된 권리자 중에서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최우선 변제권. 그래서 일단 논의의 전제는 뭐냐면 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어떻다?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근데 개나 소나 다 되는 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분 서울시 기준 1억이라고 하는 게 소액 임차인의 기준 요건이 되게 됩니다. 전세 보조금이 1억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3,700만 원까지는 우선적으로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억이라든가 3,700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아봤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역마다 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갖고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찾아내실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 있으면 어떻다? 최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된 대항력 있으면 어떻다? 최우선 변제권. 이게 확정일자에서 얘기하는 나중에 우선 변제권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대항력만 있어도 어떻다? 최우선 변제권 갖게 된다. 근데 너무 사안이 복잡해. 그래서 최대 얼마? 2분의 1까지만 자,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게 된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어떤 주택이요. 담보 가치가 한 1억 5천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은행에서 1억 정도의 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사안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자, 갑이, 집주인이 을한테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자, 이때 갑이 생각을 하기에, 자, 공인중개사 이런 데서 배웠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안전방으로 한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해서 방 3개에다가 세입자를 다 들여버립니다. 경매 넘어가기 바로 전에 미리 고모의 딸, 이모의 아들 등등등을 다 소액임차인으로 집어넣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 3명 돼버리면 방 하나에 전세금 2천만 원씩, 보증금 2천만 원씩으로 해서 집어넣게 되고 소액임차인이 되게 되면 누구보다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 변제권 행사할,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집주인, 저당권자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이 환가대금, 경매대금에서 최대 얼마까지만 인정이 된다?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시험 지문 7년 사이에 딱 한 번 2분의 1 이걸 가지고 3분의 1인가 해서 틀리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 가셔야 돼.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이라는 것은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거의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소액임차인이라는 전제가 쌓여 있게 되면은 이때 자 최대 얼마 2분의 1까지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설명은 길고 어려운데 실제 시험에는 거의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대항력의 소멸 사유 간단히 볼까 이미 했던 얘기 반복하는 겁니다. 주민등록 이전하면 어떻다? 대항력은 상실하게 된다. 다만 임차인이라도 임차인의 동거인이 남아있으면 이때는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매 있었죠? 그래서 이건 뭐 디테일한 부분 아니고 앞에 저당권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있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즉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떻다? 모두 매각으로 임차권, 또 임차권 소멸하니까 대항력도 소멸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 혼동. 자, 혼동이 뭐 있었죠?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가끔 던지는 얘기. 자, 소유권하고요. 소유권 목적으로는 일정한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게 되면 뒤에 있는 제한물권은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꼬리가 없으면 소멸하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혼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른 권리가 없고요. 다른 권리가 없고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임차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될 것이고 임차권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대항력도 소멸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 가지고 체크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권리,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자, 이런 식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등기된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1번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2번 주택 임차권 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해서 자,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담보채권액 보니까 1번 저당권 1억, 이 사람 보증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낙찰 금액이 1억 5천 정도에 떨어지게 된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등기된 권리자인 1을이라는 저당권자가 1억을 우선 배당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등기부에는 얘는 표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임차인은 표시가 된다, 안 된다? 표시가 안 되죠. 우리가 주민등록부, 자, 그 주민등록엔 들어갈지언정 등기부에는 확인을 할 수 없다고요. 대항력, 지금 우선 변제권, 대항력, 임차권 등기를 안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해서 바뀐 집주인한테 임차권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경매가 진행이 돼 버리면은 등기되지 아니한 이 권리자, 이 사람은 당연히 후순위 권리자한테 우선 변제권을 당연히 주장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등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등록 이전하고 또 하나 지금 임대차 계약서에다 동사무소 공증인 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게 되면은 등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배당하는 과정에서 얘가 병이 먼저 임차권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되게 되면 누구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된다.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게 하는 제도를 뭐라고 그런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요. 원래 우리가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 경매가 이루어지면 배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지금 임차권 등기를 안 했으면 일단은 아까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은 발생한다까지는 좋은데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 정보다 그 배당금을 우선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어떻다? 알수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이제 관련 지문 중에 자 우선 변제권의 발생 요건 보니까요. 대항력권 인도받고요. 주민등록 이전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거치게 되면 어떻다?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 대금을, 환가 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 계속 이슈가 되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시험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모든 요건을 갖춘 날에 다음날 0시부터 더 바로 대항력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이런 경우예요. 자, 잊어버릴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볼까요? 자, 주택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겁나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경매가 진행되면 자신이 바로 주민등록 이전하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가장 선순위 권리자가 돼서 경매대금에서 1차적으로 제일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을이라는 임차인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주민등록도 이전하고 확정일자까지 모두 받은 날이 모두가 이사까지 마친 날 모두 갖춘 날이 5월 4일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5월 4일 날 이런 모든 요건을 갖췄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5월 4일 날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사람의 지금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한다? 5월 5일 0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두 갖춘 날이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변제권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집주인이 얘한테 지금 임차인 아무것도 없어, 저당권 없으니까 설령 경매가 되더라도 네가 다 배당받아 해서 전세금을 보증금을 받고 나서 5월 4일 날 똑같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은행으로 간다고요.
해서 여기 임차인도 없고 아주 깔끔한 물건이니까 조금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최대한도로 땡겨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빚지 않자려고 받고 튀어버리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근데 지금 원래 지금 임대차 계약은 예를 들어서 5월 4일 날 오후 1시에 이루어졌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5월 4일 날 오후 3시에 은행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다 하는 거야.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온갖 은행하고 협의하고 다 금액 확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뭘 한다고요? 5월 4일 날 이 저당권 등기소에다가 신청,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실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업무가 많아가지고요. 5월 7일 날 업무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 설정 등기일이 5월 7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이 경매가 됐을 때 누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건 등기법을 알아야 돼. 등기법에 가면 접효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등기 신청을 해서 그 컴퓨터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되게 되고 나서 나중에 등기가 실행되면 어떻다? 바로 저장된 때부터 또는 접수한 때부터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등기법에서는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날 지금 접수를 했다고요. 그리고 실제 등기가 실행되는 5월 7일이라 할지라도 실제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5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5월 4일 날 오후 1시에 먼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그 막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이제 나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니까 등기부에는 분명히 선순위 권리자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 나중에 등기는 5월 7일 실행됐지만 5월 4일 날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뭐가 된다? 선순위 권리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매 대금이 부족해서 환가 대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생겨요. 사회적으로 집주인이 이 재산을 담보로 해서 마지막 탈탈 털어서 아주 작살내고 튀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이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끄떡한 문제가 나와. 이게 진짜 말도 못하게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자고 한다면 누구 입장에서 저당권자를 보호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터지게 될 거예요. 저당권자 돈 많으니까 보호 안 해줘도 되는 게 아니냐? 아니지. 저당권자를 보호해주지 않게 되면 저당권자가 대가리 총 맞았다고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주겠습니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한번 사고 나면 돈 안 빌려준다고. 이 비슷한 개념이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점유 취득 시효할 때 이슈가 됐었죠. 이 점유 취득 시효 파트에서 뭐가 있었어요? 바로 원래 등기 명의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 취득 시효,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 근저당권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왜? 만약에 이 유효하게 인정을 안 하고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뒤에 있는 근저당권 다 무효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은행에서는 절대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회 자체가 올 스톱이 돼버려요. 저당권 설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이게 이제 이 얘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자, 대항력권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더타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같은 날짜에 저당권 신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확정일자가 있게 되면 시간을 따지지 않고 저당권이 어떻다? 우선적으로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나중에 문제 보면 이렇게 응용하는 것도 나와. 근데 무조건 그냥 닥치고 무조건 저당권이 뭐가 된다?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는 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꼭 거기다 시간을 알려준다니까 5월 4일 날 오후 1시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인도까지 받은 상태에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을이 있고 병이 5월 4일 오후 3시에 저당권 신청 등기를 접수를 한 상태이다. 그래서 나중에 저당권 등기가 실행이 됐다. 자, 이때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누가 배당을 받는 이런 식의 질문을 쭉 깔아버린다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닥치고 무조건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더 선순위다 라고 아예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그걸 문제를 보면서 날짜가 같으니까 저당권은 저저표,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저당권자가 뭐가 된다? 선순위 권리자가 되게 세팅을 해준다고. 문제를 구성할 때 아예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는다고. 근데 수험생들은 막 초조하니까 불안하니까 이게 경우 수를 막 따져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는 특수한 경우를 갖고 상정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름하여 지금 뭐라고요? 바로 지금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이전 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해서 이것도 이제 민사집행법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되지. 법원에서는요, 경매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은 등기부에다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를 하고 각종 채권자에게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하십시오 라고 하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주게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런 사안이 있다 하십시다.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가 존재하고 있다.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1순위 저당권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법원에 뭘 하고 경매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임의 경매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뭔 소리야? 이 부동산은 경매 넘어가니까 뒤에 사겠다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라. 왜? 말소 기준권리 밑에 있는 권리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누가 이거 사더라도 어차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해주는 개념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게 5월 만약에 2일날 있었다 하십시다. 이때 5월 2일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는 법원, 촉탁을 한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5월 8일까지 각종 채권자들, 배당 신청하십시오. 배당 요구 하십시오라고 날짜를 정해준다고 배당 요구를 하라고 5월 8일까지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임차인이 만약에 이 저당권과 별개의 문제로 만약에 여기 선순위 권리자 갑을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인이었고 앞에서 공부했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태다. 얘가 더 빠르다고 저당권자보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배당 요구의 종기되기 전까지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게 바로 대항력도 잃어버리고 모두 우선 변제권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언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어떻다? 이게 주민등록 등을 유지를 해야지 나머지 확정일자를 지울 수는 없거든. 이미 확정이 돼버렸으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건데 그걸 지우고 말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주민등록을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때 우선 변제권 대항력 모두 상실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변제권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경매 진행되기 전에 중간에 이사를 가면 당연히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상실하게 될 테고, 발생했다가도 나중에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상실하게 된다. 상실한다는 얘기는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됐던 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나중에 경매 얘기와 같이 연계해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어떻다?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이제 이 사람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 싶으면 어떻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건 뭐 중요치 않고. 주나마 이제 좀 어렵게 구성하는 것이 대제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대제 환가 대금에 대해서 어떻다?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 환가대금. 요건 깊이 갈 거 아니고요. 주택의 정의가 뭐냐면 토지 플러스 주거용 건축물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 들어 살아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땅만 팔아버리거나 건물만 팔았는데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토지도 주택의 일부이니까 당연히 어떻다?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민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2차 과목의 특징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 2차 과목 세법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공인중개사법 이런 데를 보다 보면 주택이란 말이 항상 나온다고, 주택이란 말이 나온다고. 등기법은 토지 또는 건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간정보법도 자 주거용 건축물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주택이라는 게 공법과 세법과 중개사법에서 튀어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할 때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가 되면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래서 거기서 파생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복합건물 주택이 40%이고 상가가 60%가 되게 되면 1세대 1주택 9억 이하의 요건 2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자 주택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가 부분은 어떻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세법에서 다뤄지는 쟁점이고, 공인중개사법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중개보수 요율이라고 해서 주택에 있어서는 중개보수율, 자 매매 교환에 있어서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임대차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적용해서 중개보수를 계산을 하게 된다. 주택 외 중개 대상 물의 대상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또 자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에서 공법에서 공부할 때 주택의 정의가 나온다고.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토지 플러스 주거용 건축물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주택이다. 그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토지별, 자 어떤 주택, 갑소유의 X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X주택의 의미에는 뭐도 포함되고 이 주거용 건축물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뭐도 포함이 된다. 이 토지도 같이 포함이 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토지만 경매가 진행됐다라고 할지라도 또 건물만 경매가 진행됐다 할지라도 어차피 주택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당연히 자 토지 환가대금 또는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앞에 사연을 겁나 길게 써줘요. 이놈의 주택은 원래 토지 소유, 건물 소유가 달랐던 것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막 가슴 아픈 얘기를 쓴다고. 겁나 복잡스러운 얘기를 쓴다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공법적인 관점, 2차 과목의 관점을 보게 되면 뭐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다만 민법만 가지고 접근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걸 따로 외우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건 공법적인 만. 그 중개사 쪽 과목들 쭉 공부하다 보면 아주 유식해집니다. 이걸 외우질 못해서 그렇지 진짜 법 전반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봐야겠고요. 전세권 겸유자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 겸유자 어떻다? 각각 행사할 수 있다. 자, 전세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고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도 어떻다? 각각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야? 전세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였었죠? 자,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용도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전세권이라고 봤었고요. 한편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은 전세 목적물을 반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그때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에서는요, 경매 청구를 하려면요, 존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 반환이 없을 때 경매 청구를 하려면 소위 먼저 그 전세 목적물을 누구한테 바로 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도 돈을 안 줬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 반환이 안 되니까 자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경매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에 반환과 전세 목적물에 반환은 동시 이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해야 돼. 목적물을 어떻게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그리고도 전세금 반환이 없으면 그때 법원에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전세권의 개념이야. 한편 주택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 과정에서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안이 이런 경우에요. 더럽게 사람을 믿지 못하는 아주 꼼꼼한 분이 되겠습니다. 더럽게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분. 그래서 더럽게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전세권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니까 지금 그 집주인한테
자, 뭐죠?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그 집을 내가 쓰겠다라고 해서 전세권 설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전세권 설정 안 해주면 나는 그 집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자, 마땅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태고 빨리 돈을 융통을 해야 되니까 더럽게 사람 못 믿네라고 생각하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런 사안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중에 거지가 될 사람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뭘 했다고요?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어 어떻다?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전세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일단은 자, 용도에 따라 사용하다가 대신 이제 나중에 전세금 반환이 없게 되면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세금이 2억인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이것이 담보가치가 한 1억 8천에 낙찰이 되게 된다. 그러면 전세권을 일단 경매 신청하는 순간 소멸하게 됩니다. 경매 신청하면 그걸로 끝이라고요. 전세권자가 1억 8천밖에 배당을 못 받아도 전세권 자체는 어떻다? 소멸한다. 물론 2천만 원 받을 권리는 있어. 근데 2천만 원 받을 권리를 어떻게 권리를 확보를 하느냐 이런 얘기지. 우리가 민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 다른 재산이 없으면은 방법이 없다고. 그게 민사의 문제라고. 민사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어. 이 재산을 다 가족이나 딴 사람이라 다 돌려놔 버렸어. 그럼 설령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갚지 않더라도 뭐 죽이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 물론 죽이면 자기도 죽게 되겠죠. 인생 꼬이겠지. 그게 전세권의 민사채권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가는 거죠. 전세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 나중에 돈 안 갚으면 경매 청구하고 지금 그럴 권리가 있어. 근데 이 문제 부동산에 대해서 자,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은 자, 먼저 전세권 설정 등기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겠지요? 그죠? X 부동산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 처음 깔끔하게 했다고. 근데 갑이 전세금을 반환 안 해서 이 사람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나가서 경매 신청하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되겠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등기가 두 개가 있는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물론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 여부와 무관하게 경매 신청한 순간 이미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자, 설정 등기가 있어서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면 깔끔한 이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깔끔한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이 전세권자가 어떤 경우가 있다.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고 나서도 그래도 찜찜해서 여기다가 임차인으로서 권리, 우선 변제권을 다 확보를 해버리는 거야.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 이전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확정일자까지 가서 받는다고. 이건 집주인하고 아무 관계없어. 혼자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개의 권리를 모두 갖게 됩니다. 두 개의 권리를 모두 갖게 됩니다. 뭐를? 전세권도 가지고 있고 주택임차권도 이렇게 두 개의 권리를 모두 갖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자, 임차권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보다 위에 있다고. 등기는 안 돼 있어도 아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확보를 하면 주민등록 이전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확정일자까지 받아버리게 되면 최소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는 선순위 권리라고요. 그럼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전세금이 2억 받아야 돼. 2억. 근데 낙찰 금액 1억 8천이야. 그럼 1억 8천 받은 전세권 을의 지위는 소멸하게 되죠? 전세권자로서 지위는 소멸하게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소 기준권리 위에 있는 임차권은 어떻다?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뭘 한다고요? 낙찰을 받은 사람이 2천만 원 더 갚기 전까지 임차인은 어떻다? 안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개의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전세권자로서 지위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선 변제권 등에 관한 개념이 되겠고요. 자, 뭐 동시행 얘기는 뒤에서 보시겠고, 그 다음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요. 자, 바로
주택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지금요, 주임법의 존재 취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다른 건 아니고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이전을 함으로써 대항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은 이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계속 이슈가 됐던 게 대항력이든 우선 변제권이든 간에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기도 하지만 효력 존속 요건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아까 배당 요구의 종기 전에 주민등록 이전 전입신고 딴 데로 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 상실하게 되고 개판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져요. 지금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고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야 될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설령 내가 최선순위 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집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환장하는 거죠. 이사를 가야 될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절대 이사를 못 가게 돼. 나가는 순간 보증금 반환이 안 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된다고요. 바로 전 재산을 다 날리는 문제가 터지게 된다. 그래서 이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게 되면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아니면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봐서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걸 실행을 해줘요. 근데 주택 임차권 등기는 지금 실행되더라도 원래 전입한 날짜와 그 다음에 확정자 일자를 받은 날짜 이런 것들 다 등기부에 표시를 하기 때문에 설령 등기는 나중에 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 선순위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유지가 되게 됩니다. 취득할 수 있고 존속되게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존속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취득은 별 의미가 없고 이미 취득했던 거니까 이사 가더라도 유지되게 된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이걸 다 알았다고 했을 때 어떤 부동산의 어떤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게 실행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등기부를 본 어떤 사람이 소액 임차인 등으로 들어옵니다. 임차인으로서 그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다. 설령 소액 임차인 주민등록 이전했다 할지라도 선순위 권리자보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되고요. 또 어떤 경우든 간에 대항력 등을 갖추고 우선 변제권을 갖춰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을 받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은 기억하십니다. 제2의 임차인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이건 이제 우리 계약법 파트에서 동시 이행이 항변권 할 때 피배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피배임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바로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이하에야.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요. 임대차 보증금에 반환하는 거. 자, 이렇게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분이 어디를 가셨단 말이에요. 가셨는데, 자, 주민등록을 이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화를 했어. 경매 전인데, 야야, 임차 보증금 구했으니까 그 임차권 등기 말소해.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돌려줄게. 라고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먼저 집주인은 임대차 보증금 먼저 반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인정되는데 드물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 부인되는 케이스 피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암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잠시 끊었다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